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동양고 교장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3월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학교 나가는 날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생활습관, 공부시간 등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 2학년 학생들이 학년 말까지 계속 등교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등교가 불규칙했던 만큼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수업을 알차게 진행하고 그동안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대수능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2학년 기말고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3학년이 되었다는 마음 자세로 대수능 1년간의 장기적인 학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대입 준비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현재 성적 위치와 그에 맞는 입시 지도에 대해 막연해하고 방향을 못 잡는 학부형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코로나 상황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강서구의 확진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 대면 설명회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라도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학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학년 각 반 담임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학교 프로그램 소개가 있겠고 이어서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패들렛을 활용한 소감 작성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1반 사회과 박재현 선생님이십니다. 2반 국어과 김도윤 선생님이십니다. 3반 수학과 김진혁 선생님이십니다. 4반 음악과 여우남 선생님입니다. 5반 국어과 김지혜 선생님이십니다. 6반 수학과 김동호 선생님이십니다. 7반 수학과 손희정 선생님입니다. 비디오는? 다음은 위드 코로나 학교 프로그램 안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고등학교는 타 학교보다 방과 후 학교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 우수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1학기에는 방역으로 방과 후 학교와 자기주도 학습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방역 지침에 적응하면서 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여름방학 때 있거든요. 네, 잠시만요. 네, 방과 후 학교는 여름방학 때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이 개설되었고 2학기에는 과학, 수학이 진행 중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고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11월 16일부터 3층 자기주도 학습실에서 하고 있고 방역 관계로 인원이 제한되었기에 미리 학생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말은 방역 지침을 지켜 수능 시간표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학부모들도 아시겠지만 원격 수업 기간에는 학생들 생활습관 관리를 위해 아침 8시에 줌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까지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플랫폼으로 하여 EBS 강의로 운영하였고 2학기부터는 전 교사가 촬영하고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등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수업을 위해 3배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은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준별 수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 결손 방지책으로 다음날 등교하여 대체 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양고등학교의 또 다른 자랑 하나는 바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학기마다 1대1 학생 상담 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담임 선생님들과 미리 시간을 약속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1학기에 격주 등교로 인한 학생 생활 지도를 가정과 연계하기 위해 신청하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상담 주간을 지정하여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상담에서는 3학년에서 쓰는 성적 분석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하여 성적 분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양고 리로스쿨은 학생이 제출, 신청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적, 영재학급, 방과 후 학교, 자기주도 학습, 수행평가, 과제방 등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관한 것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가입하시거나 학생 계정으로 학부모란 체크 후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 사진들은 실제로 원격 수업을 직접 제작하거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동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불리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확률상 상위권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알차고 정성에 가득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두 쪽 다 한 명 학생의 1학년 것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이 분량이 3배 이상이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급 프로그램과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수업 등의 초이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보이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 과학탐구 공학 프로젝트, 빅데이터 경영학을 이용한 창업, 인공지능 딥러닝 등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사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3학년 담임 교사였던 분들을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2시간씩 1대1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자연과정 학생들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모의 수리 논술 시험을 보았습니다. 채점 후 첨삭하여 1대1 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전 원격 수업 기간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여 1대1 첨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성적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왼쪽 것은 유니브라는 사설 프로그램이고 오른쪽 것은 센진학이라는 교육청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는 두 개로 동시에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성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 개인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들어가 있어 수시와 정시 모두 분석이 가능하고 수많은 학불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학생과는 성적 분석 상담이 이미 완료되었고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임 선생님과 미리 시간을 정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들렛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주소 하나를 보내겠습니다. 이미 학생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여기서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강의하실 분은 우리 학교 연구부장님이신 박범수 선생님이십니다. 이고요. 지금부터 2022, 2023 대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의 그 구조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는 크게 4가지로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이 4가지 전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중요한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신 성적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전형입니다. 특히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이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겠죠.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안 되지만 이 면접, 여기서 말하는 면접이라는 거는 뭐 인성 면접이라든지 확인 면접이 아니겠죠. 구술 면접일 겁니다. 구술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활동, 그 다음에 그 교과와 기반된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그러죠. 이 3가지 영역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전형인데요. 요즘 추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특히 그 불공정한 전형이다,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많은 그 질타가 있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적용하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역량을 확인하는 전형이겠죠. 그 논술 역량을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를 걸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줄을 세워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그 일반적인 전형이 4가지 전형이 있는데, 동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특별한 전형에 치우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제 수시에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모든 전형에 골고루 합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그 수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부분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 그렇죠. 제2외국어, 이 선택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 선택 과목이 확대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고,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 수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고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시 전형에서 많이 합격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시 모집이 축소가 되고 정시 모집이 확대가 되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굉장히 간소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뭐 교사 추천서 같은 게 폐지가 됐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그 기록 글자 수의 제한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좀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3가지를 좀 가지고 어머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이게 좀 참 문제가 좀 많이 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국어 영역을 먼저 볼게요. 국어 영역은 이제 문제가 45문제가 나옵니다. 45문제가 나오는데 45문제 중에 문과 학생이나 이과 학생이나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이제 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이든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75%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45문제에 75%면 한 34문제 정도가 되겠죠. 3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2단부터인데요.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택한 과목. 내가 어떤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때 우리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법과 작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화법이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언어와 매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는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강점이 있어 하면 언어와 매체를 당연히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나는 화법과 작문이 자신 있어 하는 학생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거를 보면 아직 우리가 이런 체제가 좀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아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을 것 같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응시 학생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표준 점수가 좀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물론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막 다르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가 기준 점수예요. 그런데 응시 인원이 적다라는 거는 이 표준 점수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보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좀 안정적인 등급을 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다음 수학 영역을 보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30문제가 출제가 되죠.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수원 수투에서 22문제가 나옵니다. 75%니까 2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나 문과 학생들이나 공통적으로 수원 수투로 22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8문제가 나올 것이고, 미적분에서 8문제가 나올 것이고, 기하에서 8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문과 학생이라면 수한수투가 기본 과목, 공통 과목에다가 확통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굳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경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 학생이라면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의 조합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과 학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 1, 2를 푼 다음에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적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하는 좀 어렵다고 아이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미적분은 그래도 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2022 대입에 관련된 이제 예시 문제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미적분 문제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 2, 이 수학 2에서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2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은 수학 2 과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탐과 과탐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탐 과탐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문과 학생이면 사탐만 응시를 했어요. 문과 학생들은 이제 사탐만 응시를 했고,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과탐만 응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이 경계가 없이 사탐, 과탐 과목 17과목입니다. 이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내가 선택하게끔 만들었어요. 아무 과목에 선택을 해도 돼요. 사탐 한 과목에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은 응시 과목 기준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은 이과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과 학생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과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응시 기준을 정해놨어요. 자, 또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기준을 정해놓은 응시 과목 기준을 정해놓은 대학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어떤 과목이든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탐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죠. 이과 학생들은 과탐을 봐야만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 영역도 많은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과를 기준으로요.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하 아니면 미적분을 응시해라.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응시해야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응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탐구 과목은 과탐을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은 미적분이나 기하 두 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외국어, 이거는 이제 문과 학생들을 위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한테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이과 학생들은 시험 응시를 하지 않죠. 문과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문과 학생들도 이제 제2외국어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달라요. 고3은 이제 제2외국어가 탐구 과목을 한 과목하고 대체가 돼요. 탐구 과목 대체가 되는데, 대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탐구 1 9등급, 탐구 2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제2외국어가 이제 1등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9등급하고 1등급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은 국영수, 탐구가 전부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제 다 적용이 됐었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에게는 이게 안 돼요. 대체를 안 해줍니다. 물론 대체를 해주는 대학이 4개의 대학이 있어요. 4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을 소개를 하면 한국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이 4개 학교만이 이제 수시에서 정시 말고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외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아니면 제2외국어를 하지 않고 탐구 과목이든 기타 과목을 열심히 해서 그 주요 과목에 등급을 올리는 것과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겠죠. 제2외국어의 능력이 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뭐 당연히 시험에 응시해서 1등급을 받아서 이 4개 대학에 대체를 해주는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탐구 제2외국어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2외국어가 서울대의 경우는 또 달라지죠. 서울대학교는 제2외국어를 필수 과목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제2외국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감점을 합니다. 감점을. 그래서 3등급부터 1등급, 2등급은 만점이고요. 3등급부터 0.5점씩 감점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이죠.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문과 학생들은 반드시 제2외국어를 해야 된다.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BS입니다. EBS 연계율이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 연계예요. 직접 연계. 이 직접 연계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지문을 EBS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수능 시험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직접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70%가 직접 연계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우리 학교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아이들부터는 이게 수능 연계율이 50%로 축소가 됐어요. 50%로. 50%가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또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가 돼버렸습니다. 간접 연계. 간접 연계가 됐어요. 간접 연계란 말은 뭐냐면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EBS 교재에 있는 뭐 소재, 그렇죠. 소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재를 연계를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EBS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도 70% 연계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조금 대처를 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계가 낮아지는 바람에 EBS 교재에서 간접 연계지만 50%가 나오기 때문에 EBS 교재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EBS 교재만 또 봐서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현 고2 학생들은 EBS 교재도 봐야 되고 다른 그 교재도 또 플러스로 봐야 된다. 조금 부담이 조금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국어 영역의 경우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이 두 과목 중에서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다음에 영어는 영어원, 영어이.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같아요. 한국사도 똑같고요. 탐구 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제2외국어 한문은 자유롭게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9과목 중에서 택일을 했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다 아랍어를 선택하죠. 아랍어. 왜냐하면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이 아랍어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아랍어를 선택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랍어에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이 보통 23점에서 뭐 한 26점, 뭐 27점 이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점수면 절대평가를 바뀌었기 때문에 찍어서 1등급 컷이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점수면 5등급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 과목을 응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인데요. 2021년도 고3입니다. 고3.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모집 인원이에요.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2,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모집 인원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교과 전형의 경우 14만 6천 명에서 14만 8천 명으로 1,500명 정도가 이제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은 이제 8만 6천 명 정도였는데 7만 9천 명. 이게 6,580명이 줄어드는 건 전국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봐야 돼요.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일부 상위권 대학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인데 모집 인원을 6,500명 정도 줄여드렸다는 거는 학생들한테 좀 굉장한 불리함이 작용하는 거겠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감소가 된 게 조금 일반계 고등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소폭 감소가 됐는데 모집 대학 수는 이제 늘었어요. 모집 대학 수는 늘었는데 왜 모집 대학 수가 3개 대학이 늘었거든요. 왜 늘었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적성이 없어져요. 적성고사 3, 4, 5, 6등급 학생들한테 기회 전형이었는데 이 적성 전형이 없어져요. 11개 대학이 적성을 보고 있었는데 이 11개 대학이 적성이 없어지면서 가천대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죠. 이 3개 대학이 적성을 없애버리면서 논술을 이제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학들의 논술의 수준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신 등급이 4, 5, 6등급 학생이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고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이 논술을 피해갈 수는 없죠. 다음으로 이제 정시를 말씀드릴게요. 이 정시도 또 문제가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수가 20%좀 돼요. 현재. 근데 이제 2022학년도 21%면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전국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전국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그 정시 모집의 비율이 이 정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우리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죠. 요 왼쪽에 있는 요 대학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한번 볼게요. 40%대입니다. 그쵸? 40%대잖아요. 40%대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죠. 100명 중에 40명은 정시로 선발하고 60명은 이제 수시로 선발한다는 이야기인데, 부장님이 하는 얘기. 한 40%가 이제 정시로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불리하죠.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16개 대학 정도가 이제 40% 비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수능 전형이 가장 많고요. 네,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 순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 16개 대학들이에요. 상위 16개 대학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40%까지 뽑아내는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대학들은 2월을 지켜버려요. 수시 모집에 학생들을 10명을 뽑는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10명은 선발을 하지 않고 8명만 선발을 하는 거죠. 나머지 2명은 정시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40%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맨 처음에 선발을 하겠다는 인원이고 여기에 수시 2월 인원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2월 인원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이건 굉장한 그 비율이죠. 그래서 수능을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수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수능 없이 대학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수능 없이 대학 간다는 말은 옛날 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도, 아니면 다른 뭐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계속 깔려 있는 상황에서, 수능을 없이 대학을 간다? 이제는 이제 옛날 말이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 이 진로 선택 과목은 3학년 때 배워요. 3학년 때 학생들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과목이 국어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동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국어 과목들은 전부가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과목도 역시 전부가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어도 역시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중에서는 과학이죠. 과학 과목. 과학 과목들이 이 투 과목들 있잖아요. 이 투 과목들이 전부가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왜 진로 선택 과목이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표에서 보듯이 3단계 평가를 하고 있어요. 3단계 평가. 3단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예요? A, B, C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더 큰 문제는 석차 등급이 없어요. 그렇죠? 석차 등급이 없죠. 그러니까 A, B, C로 평가를 하니까 A의 성취도를 보이느냐, B의 성취도를 보이느냐, C의 성취도를 보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석차 등급도 나오지도 않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하니까 이 대학에서는 이 3학년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많은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은 우리는 그냥 복잡하니까 반영을 안 할래 하는 대학도 있고요.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어요. 아니 어떤 대학은 우리는 이 A, B, C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반영만 할래. 그냥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반영을 할래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이 각각의 점수에다가 단위수란 말 잘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그 과목을 이제 3시간을 하게 되면 3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1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단이라고 합니다. 그 단위수를 곱해서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이 A, B, C를 대학 자체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 자체 점수죠. 그 자체 점수를 해서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달라. 이거는 어머님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A, B, C를 이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의 비율, B의 비율, C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학교를 제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이 A의 성취도를 받은 학생들의 수가 A의 성취도를 받은 학생 수가 퍼센트가 70%가 훨씬 넘더라고요. B가 뭐 한 20%쯤 되겠고요. C가 한 10%쯤 되겠죠. 이렇게 A의 성취도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모든 고등학교에서 비슷하게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반드시 A를 받아야 됩니다. 이 BC가 받으면 BC를 받게 되면 감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하지만 A를 받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B나 C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A, B, C 등 성취도 중에서 반드시 A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 최저예요. 그렇다면 이제 대학들이 어느 정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세계 합 5네요. 그죠? 세계 합 5입니다. 이 세계 합 5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5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죠. 합해서 5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죠. 대학마다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경기대든지 여기는 우리 학생도 갈 수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대거든요. 상명대, 인천대 정도는 이제 2개 합 7입니다. 2개 합 7 정도 되고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명대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상명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상명대가 작년에 글로벌 경영 문과를 이야기할게요. 글로벌 경영 학과가 있었는데 이 글로벌 경영이 모집 인원 20명이었어요. 모집명 20명이었는데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3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36 정도 되고 표준 편차가 한 0.2 정도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한 7.5대 1 정도 됐고요. 근데 충원율이 230%였어요. 230%. 이게 충원율이 230%라는 이야기는 20명 모집인데 1등부터 46등까지가 합격을 한 거죠. 그렇죠? 1등부터 46등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과 전형은 요 충원율이 굉장합니다. 이 충원율이. 예전에 그 몇 년도인가요? 2010 한 5, 6년도쯤인가요? 그때쯤에 경희대학과 충원율이 거의 1000% 가까이 온 적이 있었어요. 1000%가. 어마어마한 충원율이죠. 그래서 내가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과 전형도 공격적으로 써도 돼요. 저 같으면 쓰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관건이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수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상명대학교 하나 더 할까요? 영어교육과가 있었거든요. 영어교육과가 있었는데 여기는 모집 인원 10명이었는데 합격한 학생들 평균 등급이 3.10이었어요. 3.10. 그 다음에 경쟁률이 4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대 1 정도 됐고 충원율은 225%. 225%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일반적으로. 100대 1, 200대 1 하는 게 아니고 10대 1 넘기가 쉽지 않죠. 교과 전형은.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내신 등급이 뭐 3점 정도 되니까 이게 표준 편차가 여기가 1점대가 넘었거든요. 표준 편차가. 그러면 이게 평균 등급이 3.1등급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아이 내신 성적은 4등급인지 5등급인지 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만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교과 전형도 노려볼 만하다. 내신이 조금 낮아도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다. 여기 수능 최저가 적용이 안 되는 대학들,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학교죠. 이런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연세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내신 성적도 거의 뭐 1.0에 수렴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동국대나 한양대 역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정시 규모가 14개 대학들이죠. 40%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거든요. 이 추천 전형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잠깐 해서 다음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거, 교과와 종합해서 확대되었다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아까는 16개 대학을 했는데 24개 대학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24개 대학으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021과 2021을 보면 약간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줄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줄었죠. 그 다음에 정시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 생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다 해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다 해야 된다. 수시도 해야 되고 정시도 해야 된다. 논술도 해야 되죠. 종합도 해야 되고. 그 상위권 학생들 할 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마찬가지도 할 게 많아졌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현재 3학년이죠. 현재 3학년에 비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할 일이 많아졌다. 정말 우리 그 학생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혹시 이 중에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자, 그래서 24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좀 봤습니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말씀드릴게요. 이 추천 전형이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전형한데요. 인원의 제한이 있죠. 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5% 전체 재학생의 5%를 추천할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전체 재학생의 4%를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서강대학교는 이제 10명을 추천할 수가 있네요. 전체 학생 중에. 그래서 이렇게 추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수능 체제가 없는 곳들은 이거 빈칸들은 수능 체제가 없는 곳들이에요. 수능 체제가 없는 곳들이죠. 이렇게 없는 곳들입니다. 여기 보면 1그룹, 2그룹, 그룹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룹별로. 옆에 보면 이제 학생들 표본 합격자 내신이죠. 이건 75% 컷입니다. 75% 컷.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학교 추천 경우 한 1.4등급까지는 합격을 했다. 뭐 1.7등급 정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5% 컷입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학생이 아니라 100명 중에서 75등 하는 아이의 성적입니다. 이보다 낮겠죠? 마지막 들어온 아이는. 자, 이제 마지막 5그룹입니다. 5그룹은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이 중위권 대학들이죠. 중위권 대학들인데 중위권 대학들 역시 이런 대학들은 이제 수능 체제가 없어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똑같이 이야기지만 내가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수능 체제를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이게 낮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종합전형 어머니도 다 많이 알고 계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 대학이 연세대학교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하고 이 네오르네상스 같은 게 옛날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만들어 버렸죠, 애들이. 그다음 연세대학교도 활동 수용에도 수능 최저를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충남대 뭐 지방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경희대학교를 말씀드릴게요. 이 경희대학교 재밌는 대학인데요. 이 경희대학교가 상위권 아이들이 원서를 위에서부터 쭉 쓰다가 마지막에 걸리는 대학이 경희대예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도 원서 6장을 쭉 쓰다가 마지막에 걸리는 대학이 경희대학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은 알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까 경희대학의 충원율이 1000% 가까이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희대학은 이 중간에서 만나는 상위권하고 중위권 애들이 만나는 접점 지역이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죠? 내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충원율이 또 엄청나게 돌기 때문에 또 내신이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어려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그래서 경희대 원서를 쓸 때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과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문과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과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과 학생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약대입니다, 약대. 이 약대 부활인데 옛날에는 2+4였어요. 2+4.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약대에 편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약사가 됐어요. 약사가 됐습니다. 2+4 체계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학 전문 대학원인데 이 2+4 체계가 이제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학부 선발을 해요. 학부 선발. 학부 선발이라는 건 뭐죠? 예, 맞습니다.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약학과가 신설이 된 거죠.
옛날에는 대학에서 뽑던 거를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 약대가 1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지방이죠. 지방에 17개에서 좀 현재 32개입니다. 32개. 그 전국의 약대는 36개가 있어요. 36개가 있는데 이 4개 대학은 아직 갈까 말까, 학부 체계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 나머지 4개 대학들도 대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죠. 중요한 건 모집 인원이에요. 1,578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근데 이 1,578명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 서울대 굉장히 큰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1,760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약대가 들어오면서. 서울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의대, 그냥 의치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치안 대학 있잖아요. 의치안 아이들을 이제 의치안에서 4,800명을 모집을 해요. 그다음 약대에서 1,578명 선발을 하죠. 그 다음에 지역 의대에서 이제 의대를 정원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매년 400명씩도 늘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하면 6,800명, 6,800명. 6,8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과 학생들은 중위권 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상위권 학생들은 제외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뭐가 되죠? 서울대. 그 다음에 어디죠? 연세대. 고려대. 이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한 5,000명 가까이 돼요. 약 5,000명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서성한. 여기도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죠? 3,5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공계 특성화대학, 대표적인 대학 카이스트죠. 이공계 특성화대학 5개 학교에서 한 1,800명을 뽑아요. 이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은 의학계열, 약대, 지역의대, 플러스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이공계 아이들, 이과 학생들까지 다 인원수를 더하면 대략 한 14,000명 정도가 넘어요. 14,000명이. 14,000명 정도가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1년도 현재 고3 아이들이 수학 가형이 이게 이과 아이들이잖아요. 이 이과 아이들이 접수한 인원수가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에 14,000명 애들이 지금 이제 상위권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00명일 때, 6,800명일 때 나누기 접수 인원 15만 명 곱하기 100을 하면 4.4%거든요. 이게 1등급이잖아요. 1등급. 그러니까 2등급 1등짜리는 여기 요 대학들 중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이 대학을 뺀 대학들 중에서 1등이라는 뜻이죠. 더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여기에 또 다시 14,000명까지 나눠야 되죠. 14,000명 나누기 이거면 거의 한 10%입니다. 10%. 여기까지를 빼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제 10% 아이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면 100분 수능 등급을 했을 때 11%까지가 2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2등급 있는 아이는 굉장히 이제 지원할 대학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2022 대입이 기회의 전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역대 이런 좋은 환경이 없었어요. 이과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번 입시가 고2죠. 얘들은 정말 정말 환상의 해입니다. 이과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힘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전용을 할게요. 입시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옛날이 아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시에 집중을 하거나 학종에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같이 하자. 수시 정시를 같이 하자. 자,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잘하자. 수능 최저. 그렇죠. 중요하죠. 그 다음 수능 위주 준비 열심히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글자수 제한을 했는데요. 어머님들은 이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건씩만 들어가요. 어떤 아이가 1학년 1학기에 수상 경력 10개가 받았어요. 그래도 대학에 제공되는 몇 개가 제공이 되냐면
한 개가 제공이 돼요. 한 개가. 그렇죠? 이 말은 이제 매 학기당 상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뭐 이게 진로 희망 분야 대입 위반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1번과 2번이 합해져 가지고 1번이 됐어요. 이렇게 1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인성을 평가하는 거죠. 인성이나 뭐 협동심 이런 거 평가하는 건데, 이 3번이 이제 2번으로 갔고요. 2번으로 갔고 4번이 이제 3번으로 갔습니다. 4번의 내용은 아직 대학들이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내년 4월달 되면 아마 발표를 다 할 겁니다. 글자 수를 보면 1500자, 800자, 800자, 한 3100자 정도 되죠. 3100자로 줄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은 한 5000자 정도 됐었거든요. 5000자 정도 됐었는데 얘들은 한 3000자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부담이 조금 적은 겁니다. 서울대 학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대는 소수 인원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해볼게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된 겁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된 거고요. 수능 60%에다가 교과평가가 40%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교과평가가 40%가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내신 성적이 아니라 교과 성적이 아니고 교과평가입니다. 평가. 이게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예를 들면 이과의 같은 경우에 물리 2를 들었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어떤 거를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내신 성적은 어떤지. 단순하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의 개념이 더 많이 있죠. 정성평가의 개념은 아니에요. 정성평가의 개념은 아니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 영역이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영역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1단계에서 지금 이건 2단계 이야기거든요.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2배수를 선발을 해요. 수능 100으로. 그러니까 수능 100으로 2배수를 선발을 하니까 1단계 통과를 하지 않으면 2단계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100이라는 거는 이제 수능을 잘 보라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교과평가 40점 대부분 다 만점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이번 정시 전형의 변화는 큰 알맹이는 없어요. 사실은 알맹이는 없고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은 여전히 선발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전형별로 합격자를 보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해가지고 대학을 합격하는 애들, 교과 전형을 가지고 대학을 합격을 하는 애들이 25%가 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 전형, 이 교과 전형에도 많이 가까운데 역시 면접 전형 으로 합격을 하는 애들도 거의 뭐 20%대가 넘습니다. 근데 학생부 학종으로 합격을 하는 아이들이 한 15%쯤 됩니다. 그럼 적성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논술로 합격하는 아이들은 한 4%쯤 됩니다. 4%. 굉장히 합격률이 떨어지죠. 예. 이 금수저 전형입니다. 이 논술 전형이. 자, 이래서 우리가 여지껏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이거를 이제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겠습니다. 응시 인원을 먼저 볼게요. 응시 인원이 재학생이 2021년도 고3이죠. 34만 명, 졸업생이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생이 많이 들어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인원을 볼게요. 49만 명입니다. 49만 명. 50만 명이 이제 깨졌죠. 2020까지만 해도 다 5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2021학년도 지금 현재 고3 애들은 50만 명이 깨졌어요. 그래서 응시 인원은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등급이죠. 다 아시겠지만 1등급은 4%, 그렇죠? 2등급은 11%까지 누적입니다. 3등급은 23%, 40%, 60%, 그렇죠? 9등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4%, 여기 4%죠. 7%, 7%, 12%, 12%, 이렇게 17%, 17%, 20%, 이렇게 내신이나 수능에서 등급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의 수능 점수표인데요. 이 수능 점수표만 봐도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국사는 이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없는 등급만 나오죠. 등급만 나오고 절대평가니까요. 국어 영역은 이 아이는 이제 공통 과목 독서와 문학 선 보고 화작을 선택한 거죠. 화작을 선택한 거고, 수학은 이제 이 아이가 확률과 통계를 응시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문과일 가능성이 크죠. 확통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은 역시 절대평가라 등급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이제 예시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원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는 보면 턱차 등급이 다 1등급이잖아요. 이 아이는 서울에 있는 응시 제한이 있는 대학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이 아이는 문과 학생이라면 다 갈 수 있죠. 이과 학생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과 학생이라면 이 확률과 통계와 이 생활과 윤리 때문에 응시 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이과의 학생이라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구가 탐구과목 과탐이잖아요. 이걸 과탐을 좀 잠깐 내가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어떤 아이가 만약에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를 이제 응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요. 같은 동일 과목의 1, 2 과목 조합은 안 됩니다. 반드시 과목이 달라야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과 학생들. 동일 과목의 1, 2는 안 된다. 자, 이 표준점수는 좀 복잡해요. 표준점수는 복잡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요거거든요. 요거. 대학들은 이 표준점수의 합, 반영 비율은 다르겠죠. 뭐 30%도 있고 20%도 있고 40%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학들은 이 표준점수의 합, 이 표준점수의 합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물론 기법은 다양하지만요. 그래서 이 표준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 표준점수가. 그래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게 선택 과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아이들별로 이제 과목이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르면 이제 난이도 때문에 난이도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는 미적분 선택하는 아이와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두 과목의 난이도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 이 두 과목이.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다른 거를 이제 조정을 해줘요. 4단계를 거쳐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조정을 해줘요. 이렇게. 그냥 소수점 버리죠. 그러니까 122점이 이 학생의 최종적인 표준 점수입니다. 어머님들은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 미리 다 계산을 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니까 어머님들은 표준 점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는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할 수도 있고,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 과목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조금 참고하라고 제가 인원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조사해 봤는데, 문과 아이들의 경우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선택하는 애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사회문화 선택하는 애들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세 과목의 조합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과목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 과목의 조합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뭐 나는 세계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그러면 세계사 봐야 되겠죠. 그냥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세 과목의 조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탐구 과목은 원의 경우 원의 경우죠. 원의 경우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월등합니다. 예전에는 화학도 많이 봤었거든요, 아이들이. 화학도 많이 봤었는데 화학 문제가 좀 어려워졌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화학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투 과목은 이제 생명과학이 월등합니다. 네. 이 투 과목을 보는 대학들은 이거 뭐 일반 학생들은 안 보겠죠. 이 투 과목이 필요한 대학은 딱 한 군데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를 가려면 탐구 과목의 투를 반드시 봐야 돼요. 한 과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또 일반 대학들 중에서 특히 한양대학교가 투 과목을 보면 3%의 가산점을 줘요. 대표적인 대학이죠. 가산점을 주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 외 대학들은 이제 물리 2에 대한 큰 가산점은 없고,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이제 2보다는 이제 원의 조합이겠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2외국어, 아까 제2외국어는 저기 문과 학생들에게 큰 의미는 없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도 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5만 명이나 된 애들이 아랍어를 봐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가장 많이 보는 과목 일본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2외국어를 시험을 응시를 해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강원대나 성균관대나 전북대나 한국외대 이런 데는 내가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시험을 봐도 돼요. 근데 아마도 내년에 일본어를 응시한 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 같죠. 예. 동양고등학교는 일본어를 지금 아이들이 많이 선택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인데 지루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입시를 처음 치러보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입시를 뭐 큰아이가 입시를 한번 치러본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정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고요. 인터넷 그냥 수많이 사이트며 이런 입시 사이트도 그냥 막 들락날락 하시고 막 책자 막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제 고3 올라가면 참 힘들 거예요. 이 아이들 잘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이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손희정 선생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